제14장 첫 아이. 조선어 학교에서 제2학기를 마치고 다시 해주에 돌아왔다. 돌아온 메리안을 본 순간 바로의 양은 찹찹한 표정으로 외쳤다. 당신은 임신했죠? 틀림없어요. 당신은 실수로 아기를 가졌어요. 난 확신해요. 그렇죠? 이제 선교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유용성은 크게 저하될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메리아는 처음에는 바로의 양에게 가시돋친 응수를 하려는 태세였다. 그러나 금세 숨을 가다듬어 감정을 진정시키더니 쓸쓸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용성이랑 대체 뭔데요? 다른 여선교사들은 메리안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한다는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메리안을 껴안아 주었다. 벨 양은 못마땅해하는 바로의 양의 바로 눈앞에서 예쁜 아기 담요를 짜기 시작했다. 이처럼 여선교사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으나 조선인 친구들은 백인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윤치호 씨의 딸 헬렌 윤이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조선에 돌아와 여학교를 시작하겠다고 해주에 와 있었다. 그녀는 조선인들의 환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조선인 여자친구들은 당신이 결혼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당신 남편이 첩을 얻게 되고 당신은 쫓겨날 것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당신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런 문제는 자기네들이 더 잘 안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당신은 아기를 가졌다니 이제야 그런 걱정이 없어진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수준 있는 전문의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당신을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들이죠. 그러나 당신과 그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친밀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당신 쪽에 그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거리감의 요인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이제 당신과 그들 사이는 어머니라는 공통된 입장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는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여의사는 아들을 낳을 거요. 그 의사가 받는 애들은 거의 다 아들이지 않았어? 아, 남의 애들도 아들로 받아주는데 자기 애가 아들일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라고요. 당신은 이제는 이름 없는 여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앞으로는 격이 높아져서 아무개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더구나 아들을 낳게 되면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줄 후계자를 얻게 되는 것이니 저승에 가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경사를 맡게 되었으니 당신은 마음 편히 일을 더 잘할 것이며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도 더욱 많은 봉사를 할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어요. 메리아는 헬렌 윤이 전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 메리아는 부르짖었다. 맞았어. 바로의 양의 말은 틀렸어. 아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효과가 커질 거야. 미스 윤, 당신이 바로의 양에게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아마 바로의 양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헬렌 윤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죠. 조선에서는 아직도 미혼 여성들을 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옛날부터 미혼녀들이 많이 기녀가 되었으니까요. 조선 여성들을 이러한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독신 여선교사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헬렌 윤이 바로의 양에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바로의 양은 곧 메리안을 찾아와서 자기가 그런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녀는 고생스런 지방 여행에서 방금 돌아왔던 참이었다. 거기다 전도에 성과가 없었다는 데다가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서 의기소침해져 감정이 극도로 피로해 있었을 때였다. 메리아는 다정한 태도로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바로 양의 마지막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당신 아기에게 주려고 갓난의 용품을 한 벌 주문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도착했으면 좋겠군요. 바로 양의 태도가 누그러지자 우리들의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작은 선교 기지 안에서 동료들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우리는 바로 양이 중년이 훨씬 지난 나이에 선교사가 된 것과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마스터한 점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랐고 지금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런데도 이 고달픈 새 생활을 택했고 거기에 적응했다.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눈앞에 다가왔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싶었으나 본부에서 안식년 휴가를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어머니는 12월 12일에 일본의 고베에서 출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다. 메리안에게는 친지들을 멀리 두고 온 이 역서의 첫 크리스마스가 참기 힘들 정도로 외로울 것으로 보였다. 외국 우편은 매우 부정기적으로 도착했다. 오랫동안 엽서 한 장 없다가 어느 날 커다란 뭉치로 쌓여온다. 그건 마치 굶주리다가 어느 잔칫집에 푸짐한 음식상을 받는 것과 같다.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나는 얼마나 편지의 잔치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것만이 쓸쓸한 메리안을 위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나는 병원의 직원들 문제로 복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잠시 잊기 위해서도 메리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도 기분 전환이 되는 고국의 편지들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런 쓸쓸하고 외로운 12월에 난방장치까지 말썽이 생겼다. 우리 집 지하실에는 낡은 버너가 있는데 그 통기 구멍을 통해 열이 거실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다른 방들은 문을 다 열어놓아야 거실에 열기가 돌게 설계된 것이다. 석탄 버너는 자주 그을음과 연기를 내뿜어서 눈이 쓰라려 눈물이 났고 커튼들도 검게 그을리곤 했다. 이 엉망인 난방 시설이었지만 그나마도 석탄 배달이 늦어져서 불을 떼지 못하게 되었다. 부엌에 있는 조그만 화로에 나무를 떼면서 우리는 너무나 추워서 아랫 윗니가 달달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짐을 실은 소 달구지가 우리 집을 덜어쓰는 것을 보고 메리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불렀다. 드디어 석탄이 배달되었어요. 그러나 소달구지가 싣고 온 것은 석탄이 아니라 더 추운 물건이 아닌가. 여름에 쓰기 위해 저장해야 할 얼음 덩어리들이었다. 냉장고가 없었으므로 겨울에 얼음을 특수하게 장치한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했다. 메리안이 조선에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적막하고 쓸쓸한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해 자주 길목을 바라봤다. 내가 마음 아파할까봐 몰래 내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참 고생한 끝에야 병원과 학교, 독식 여선교사 숙소와 우리 집에 쓸 수 있는 꼿꼿하게 자란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찾아냈다. 메리안이 집에서 만든 여러 가지 장식품들로 솜씨있게 꾸몄더니 예술적인 분위기가 나는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트리 아래 놓을 고국에서 온 편지들 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집 앞에서 소 달구지의 바퀴가 눈을 밟으며 구르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채찍질하는 고함 소리가 났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석탄이 드디어 도착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에서 메리안이 대단히 고마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체부가 왔던 것이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소원이 어쩌면 이토록 시간을 맞추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었단 말인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는 흥분하면서 읽을 우편물들이 선물들과 함께 쌓여졌다. 친구들과 후원자들이 보낸 카드들이 있어서 모양만을 흉내낸 벽난로 주변을 장식할 수도 있었다.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온기와 함께 지하실의 버너가 내뿜는 더운 공기는 우리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우리를 기억하고 염려해주는 친구들의 깊은 사랑은 마치 요술장이처럼 우리들 사이의 먼 거리를 단축시켜 주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기에게 온 선물도 있었다. 우리는 어린애들처럼 들떠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을 풀었다.
해주에서 맞이한 첫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해주었다. 해산일이 가까워지자 나는 메리안에게 병원 일을 점점 줄여가도록 했다. 그동안 그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너무 지나치게 열중했다. 메리안의 일을 줄였으나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사정을 이해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메리안에게서만 치료받기를 원하는 여성 환자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들 이해하고 대신 내가 진료할 수 있게 허락했다. 그래도 그녀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진료에 나서곤 했다. 아기를 낳기 전 어느 날 밤 긴급 환자가 생겼다. 메리안은 이를 물리치지 않고 발벗고 나섰다. 이 기념할 만한 밤에 생겼던 일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후일 메리안은 미국에 있는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보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다. 나는 일이 끝나면 곧 잠자리에 들어가 푹 자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은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조물주는 그날 밤 우리에게 의료 선교사 생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진정, 드릴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막 자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병원과 우리 집을 연결한 전화에 벨이 울렸다. 약 30마일 떨어진 동네의 한 남자가 장폐색증으로 누워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전갈이었다. 이 밤중에 거기까지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가? 의료 선교사로서는 이런 경우 단 한 가지 대답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위급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과 다름없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런 응급 환자를 치료할 사람은 우리뿐이기 때문이다. 닥터 셔우드 홀은 독신 여성 숙사에 가서 린드 양과 간호원을 깨웠다. 간호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셔우드는 병원에 가서 여행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조선인 수 간호원은 모든 기구들을 완전히 준비하여 소독하기 전에 내게 점검을 받았다. 린드 양은 2, 3분 후에 도착했다. 우리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자동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찬바람이 불더니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일본인들의 도로 건설 덕택으로 길은 대부분 차가 달리기에 좋았다. 우리들은 마을들을 통과하여 빠른 속도로 달렸다. 조선인 마을들을 빠른 속도로 달리자 새롭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낮에는 마을 길거리를 지나려면 이렇게 달릴 수 없었다. 낮이 잼은 길은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다. 어른들 또한 달달거리는 자동차가 온다고 하여 빨리 비켜서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차가 비켜가야 했다. 거기다 소 달구지가 길을 독차지한다. 이것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점치기란 힘든 일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순회 설교를 다니던 어느 선교사에게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길의 어느 편이 차의 주행선인가요?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이 비었건 왼쪽이 비었건 가네. 그의 대답은 사실상 옳은 말이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조선인들이 차가 자기 등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에야 비켜서는 것은 길을 갈 때 자기 뒤를 쫓아오는 악기를 차에게 딸려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차가 바짝 다가온 다음에 비켜서면 자기 뒤를 쫓아오던 악기가 차를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실제로 차가 뒤에 바짝 붙어야 길을 비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낮의 말썽들을 오늘 밤에는 볼 수 없었다. 조선의 마을들은 고요하고 달빛 아래서 그림처럼 잠들어 있었다. 어쩌다 흰옷을 입은 조선 남자들이 친구들과 늦도록 놀다가 얼큰이 술에 취해서 우리 옆을 지나칠 뿐이었다. 우리의 몸이 얼어서 떨리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차가 마을로 들어섰다. 그때 어떤 물체 같은 것이 손을 들고 우리를 막았다. 그를 따라 한 조선 집으로 갔다. 방문이 열렸는데 숯불을 피운 화로를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광경이 보였다. 우리는 바로 이곳이로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조선 사람 4명까지 탔다. 차는 다시 덜커덩거리며 떠났다.
마치 밤중에 무슨 공작을 꾸미러 가는 단원 같아 보였다. 차가 달릴 수 있는 막다른 길까지 오자 논두렁을 따라 약 1km 이상 걸어가야 했다. 한참을 걸으니 몸이 더워졌다. 막상 걸어보니 실제로는 2km는 더 되었다. 짐들은 조선인들이 지고 갔다. 논두렁 사이에 작은 당나귀나 다닐 수 있는 길을 2마일 정도 가니 넓은 대지가 나타났고 언덕에 진흙으로 지은 형편없는 집이 보였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니 남자들의 거실인 사랑방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니 천정은 매우 낮고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고 바닥엔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난방 장치라고는 약하게 타고 있는 화롯불이 유일한 것 같아 보였다. 아주 작은 등잔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불꽃은 완두콩만한 크기였다. 나는 런드 양에게 말했다. 닥터 김이 등불을 걱정하길래 떠날 때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간들간들 깜빡이는 등불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의술만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들은 겉옷을 벗어 사랑방의 바닥에 놓고 이나 빈대 같은 것들이 옮겨 붙지 않기를 바라며 옆방으로 갔다. 방에는 환자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닥터 노튼이 조선에 있었을 때 그 밑에서 의술을 많이 배워 의사 면허를 딴 사람으로 이 지방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와 있었다. 그가 바로 우리를 불러오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환자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우리는 곧 수술 준비를 했다. 첫 번째 일은 두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우선 방 주위를 둘러보았다. 흙벽, 먼지가 많은 들보,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더러운 옷을 입은 환자, 환자의 옷만큼 더러운 이불. 나는 더러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난감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독해야 할 대상들이었다. 이윽고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보니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세 사람의 조선 여인들이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닥터 김은 수술 부위를 박박 문지르며 씻고 있었고 닥터 셔우드 홀은 마취제를 놓았다. 런드 양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조선 남자가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기름 등잔을 들고 있었으나 불이 어찌나 약하든지 그중 한 사람이 전등을 들고 나를 비춰줘야 했다. 이윽고 수술은 시작되었다. 내가 5인치나 되는 매우 탈색이 된 내장을 꺼냈다가 그걸 다시 뱃속의 제자리에 넣자 등잔을 들고 있던 두 조선인들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동이 텄다.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서야 우리들은 저렸던 다리와 등을 펼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참으로 길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에 다시 삶의 기쁨을 주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맛보았다. 사랑방으로 돌아오자 방 안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런드 양은 이 기회를 틈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새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닥터 셔우드 홀도 다른 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동네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열심이었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전도 지역의 문이 열렸다. 이 동네 사람들은 만일 환자가 회복되기만 하면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다. 환자는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곳의 두 마을에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왔다. 우리들은 그 지역에도 정기적으로 의료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응급수술이 있고 난 후에 나는 용기를 내어 메리안에게 임신 중이지만 자동차 여행에 별로 고통을 받는 것 같지 않으니 서울에 가서 출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첫 출산은 일반적으로 난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메리안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더러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으라는 말인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과 펄이 준비하는 혹시 출산 때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수술기구들과 물품들에 대해서도 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조금도 걱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었다. 이 점은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다. 인척 관계가 아닌 임산부의 아기를 받는 것과 자기 아내의 출산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펄과 나는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여러 번씩 준비물을 점검하고 챙겼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원했던 것이다.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펄이 나이 먹은 하녀같이 꽤나 하찮은 데까지 신경을 쓴다고 나를 나무랐다. 나도 펄에게 젊은 하녀 역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충실하게 준비물을 챙기고 있다고 응수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색 머리카락 때문이지요. 그들은 색깔이 있는 머리카락은 나이가 먹어 세어진 것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숫째 나보고 할머니라고 불러요. 연장자에게 대하는 것 같이 높이 대우해 주기도 해요. 그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를 먹지 않았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나이 많은 대우를 받는 게 훨씬 편해요. 조선 사람들은 언제나 나만 보면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어째서 부모님께 남편감을 구하도록 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궁금하게 여긴답니다. 내 인생에는 결혼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해요. 나는 그녀에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목적의식을 존중해요. 그러나 나는 내가 결혼을 택한 점은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메리안의 출산은 우리 집에서 하기로 하고 그때가 되면 함께 행동을 취하기로 런드 양과 약속을 했다. 산모를 돌보고 아기 받는 일은 내가 하고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은 펄이 맡기로 했다. 만일 아기가 울지 않으면 아기의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하고 다른 조치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하기로 했다. 펄은 실력 있는 간호원이므로 어떠한 응급조치도 정확 신속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메리안과 나는 그녀를 철통같이 믿고 있었다. 바로 양은 여행을 떠나고 없었다. 이제 출산의 기쁨을 맞이할 무대는 다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바로 양이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하느라고 여행을 떠났음을 알고 있었다. 마치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양이 여행을 떠나자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는 산모와 새 생명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는 아직 무통분만이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때였다. 어떤 종교인들은 주장하기를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아프지 않게 이빨을 빼는 것이 보편화된 것 같이 지금은 무통분만에 대한 인식도 보편화되어 있다. 그때의 무통분만은 아코플라민을 써서 반수면 상태에서 분만을 시키는 방법이었다. 이 약물은 스코폴리아라는 식물의 염분에서 추출한 하나의 알칼로이드로서 최면과 진정제에 효과가 있었다. 감각이나 고통의 기억은 중단시키면서 동시에 환자의 근육작용은 정상적이게 하여 의사와 산모 간의 출산의 협조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 모든 일은 잘 진행되었다. 조선인들이 예견한 대로 아기는 사내 아이였다. 아기의 성별이 판명되자 나는 펄에게 기쁨의 윙크를 보내고 싶어 못 견딜 정도였다. 청진기로 산모의 상태를 살펴보니 심장의 고동은 정상적이고 힘이 있었다. 그러나 메리안은 아직도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다. 아기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나는 펄에게 아기를 데려오라고 손짓을 했다. 아기를 메리안의 팔에 부드럽게 안겨주면서 대답했다. 당신 질문의 대답은 여기 있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메리안은 손으로 자기 배를 만져보더니 다시 물었다. 사내 아기인가요? 그래요. 우리는 아들을 얻었어요. 나는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다. 아기가 기운차게 울기 시작하자 펄이 애를 안으려고 다가왔다. 1927년 2월 18일 우리들의 기억에 남을 해주에서의 그날 아침에 비가 내리더니
다시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빙판이 됐다. 나는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보를 치기 위해 빙판길에 나섰다. 아기의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 윌리엄 제임스로 정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 몸이 마치 허공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대단히 미끄러운 빙판 위를 걷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다. 한참을 가다 빙판 위에 미끄러져 벌렁 뒤로 넘어졌을 때 자만은 넘어짐과 함께 사라진다는 속담의 표현이 진실임을 시인하는 심정이 되었다. 계속 미끄러지면서 겨우겨우 전신소에 도착했을 때는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든 데다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흩어져서 점잖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아직도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당당히 전신소로 들어갔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모자가 건강하다는 것을 송신해 달라고 했다. 특히 아들이란 단어를 틀리지 않게 조심해 달라고 전신소 직원에게 부탁했다. 나는 전에 언더우드 가족으로부터 온 보이라는 단어가 dog로 둔갑했었던 일이 생각났다. 이번에도 전처럼 잘못될 수 있었지만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아기는 목청 구조와 폐가 잘 발달될 만큼 충분히 울었다. 울음은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것이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양이 아기를 보러 왔을 때도 꼬마는 마치 한 거라도 하듯 울어댔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었을 때 다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인가를 정해두고 있었다. 꼬마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애가 운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동시에 폐를 발달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 동안 이 규율은 잘 지켜졌다. 그러나 한 번은 쉬지 않고 어찌나 계속 울어대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길들인 버릇을 깨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기한테 가보니 머리가 아기 침대의 나무 봉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끼인 머리가 부풀어져서 거기에서 머리를 빼기가 무척이나 힘들 지경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윌리엄은 다른 조선 애들처럼 울면 안아준다는 것을 아는 아기가 되고 말았다. 윌리엄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일하는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그동안 우리가 애를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게 다룬다고 상당히 언짢아했었다. 이렇게 하여 한 가지의 예외는 허락했으나 울든 울지 않든 간에 음식은 반드시 시간에 맞춰 주어야 한다는 규칙은 변함없이 지켜졌다.